먹었나요?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안 드셨어요? 지금부터 집중이 떨어지는 시간인데. 네? 아침을 든든히 드셔야 오전에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데. 그 우등생들의 공통점이 아침 먹는 거잖아요. 네? 아침을 조금이라도 좀 드셔야 집중력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집중이 떨어질 시간이에요. 저희 동영상 있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동영상 없다. 지금 수업 안 들으면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 들었을 때 하고, 제가 수업 놓치면 이따가 동영상 한 번 더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 안 된다니까요. 이 강의 한 번밖에 없다. 이 한 번의 강의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겨를이 없어요. 갑니다.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 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를 잡자는 거죠. 물가를 잡자는 건데, 물가를 잡기 위한 이 정책에서 여기 목표가 있으면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요게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이건 재정정책이라는 거고요. 이거 누가 담당하냐면 정부가 맡아서 하는 거겠죠. 이거는 금융정책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통화정책이라고도 해요. 금융정책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통화정책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건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제 물가 안정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재정정책 두 가지예요. 첫째, 경기가 과열이 되었을 때 하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하고. 근데 이건 우리 예전에 정부 경제, 재정 공부할 때 이미 한번 들었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이 됐으니까 긴축을 해야겠죠.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확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긴축이니까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거예요. 시중에 자금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실현하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빨간색 잉크가 검정색 잉크가 필요하겠죠. 흑자 재정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확장 재정은 세율을 낮춰. 세금은 조금만 걷고 대신에 돈을 막 풀어야 돼요.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걸로 막 풀어야 돼.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빚어다야겠죠. 이거 손해를 본다고. 적자 빨간색 잉크로 써야 되겠죠. 별로 여기서 시험에 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를 경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내요. 이쪽에서. 이건 또 줄로 쪼개가지고, 하나가 양적, 많이 들었죠. 양적 완화, 양적. 질적, 이런 말은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양적 완화, 이런 말 들어봤죠? 양적으로 조절하는 게 있고, 질적으로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같은 말로,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이건 선별적인 거예요. 일반적 금융정책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로
간접 규제 정책이에요. 근데 이 질적 조절 수단, 이건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건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직접 규제.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게 양적 조절 수단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양적 조절 수단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간접 규제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규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또 이게 양적 조절 수단을 잘 내거든요. 근데 일단 질적 조절 수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적 조절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성이 높은 경우 이때는 금융 혜택을 주는 거겠죠? 돈을 쉽게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금융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우량 중소기업 금융 지원.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량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대표적인 게 IT 산업에 대한 그 뭐예요? 그 벤처기업 육성. 벤처 이렇게 쓰나? 벤처 산업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생산성이 없어. 생산성이 낮아. 이를테면 아파트 투기하려고 나 아파트 사게 돈 좀 빌려주세요. 먹지 하잖아요. 그러죠? 금융업체.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신용규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동산 신용규제, 직접 규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 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가 될 거예요. 소득이 연봉 1억이다. 그럼 은행에서 그래? 그럼 4천만 원까지 빌려줄게. 이거잖아요. DTI. 그 다음에 LTV.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빚이죠. Rate to value.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야. 그럼 10억에 대해서 40%만 대출해 줄게. 그럼 4억. 옛날에 이게 70%가 했어요. 그쵸? 미스터 최경환. 청이노믹스라고 하죠. 야, 정부에서 돈 빌려줄게 집 사 했던 적이 있잖아요. 박근혜 때. 그때는 LTV가 이게 70%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면은 7억까지 용적해줬다니까요. 그러면 3억,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요즘 이거 가지고 규제하다 보니까 좀 더 센 게 나온 게 DSR이라는 게 나왔어요. DSR은 뭐냐면 자기의 총 재산 중에서 부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부채는요, 할부로 산 것도 부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부채로 들어가고, 이런 거에 다 합쳐가지고 소득 중에서 부채로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총 부채 상환 비율 제도라는 건데, 굳이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것들은 직접 규제고,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질적으로 조절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더 잘 나와요. 양적 조절수단.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적 조절수단으로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재할인율 같은 말로 금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붙죠. 그때 이자율, 그걸 할인율이라고 표현하고요.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요, 또 이자 줘요.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적용하는 이자율, 이걸 재할인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할인율을 금리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즉 재할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새끼 은행인 일반은행도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돈 빌려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대신에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은 감소하겠죠. 반대로 인하하게 되면 금리를 낮춰. 그러면 너도 나도 싼 이자 때문에 돈 빌려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인하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서 양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다? 인하 추세. 인하 추세. 마이너스 금리 나라도 있어요. 일본과 같은 나라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은행에다 맡길 때 돈 줘야 돼. 보관료 줘야 돼. 유럽도 몇몇 나라가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 0.5%.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재할인율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빌려 쓰려는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고 싸고 떠나서 사채로 가는 거예요. 사채로.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할인율 정책의 효과가 없다. 이유는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에 있기 때문. 즉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 효과를 못 거둔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얘기입니다. 수능에서 다 언급됐던 것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공개시장 같은 말로 증권시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증권시장, 공개시장 정책, 증권시장 정책. 매각 조작이란 말 쓰거든요. 매각 조작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 더 쓸게요. 국공채. 이거 추가할게요. 국공채를 매각 그런 거예요. 매각. 그러니까 공개시장, 증권시장에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국공채라고 표현하죠. 국공채를 매각 조작. 매각이란 말은 판다 이런 뜻이거든요. 팔아요. 누가? 중앙은행이 국채나 공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면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럼 시중의 통화량 감소하겠죠. 반대로 국공채를 매입 조작을 해요. 매입 산다 이 말이에요.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거래되는 국공채를 사요. 그러면 국공채는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면서 중앙은행에서 현금이 풀리잖아요.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겠죠.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해요. 자, 이 공개시장 정책도 우리나라에서 효과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이 아직 거름마 상태예요. 미국과 같이 증권시장이 역사도 깊고 금융에 관한 기법이 많이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이 후진국들에서 비교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고 중국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게 바로 지급준비율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뭘까?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충북은행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충북은행 있고 여기에 한국은행이 있어요. 충북은행에 이제 여기가 청주죠. 청주로 합시다. 청주은행이 있어요. 있나 모르겠네. 청주 시민이 A가 이제 저축을 하죠. B도 저축하고 C도 저축하고 D도 저축하고 청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다 저축하겠죠. 물론 이때 저축은요. 요급을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이에요. 예금한 사람이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는 예금. 정기예금은 해당이 안 돼요. 정기예금은 최소 1년 지나야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예금주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지불되는 예금. 예금을 한다고. 근데 이들이 예금해놓고 언제 찾아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구할 때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 총액의 일정한 비율로 지급 준비율을 정해놓고 이 지급 준비율만큼 한국은행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청주은행에 100억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예금으로. 그럼 한국은행에서 야 지급 준비율 10%야. 그러면 10억을 한국은행에다가 유치해야 돼요. 돈 직접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은 지금 한국은행에 유치하고 있는 거야. 이 10억 가지고 누가 돈 찾으러 왔을 때 그때 바로바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이때 유치하면은 이자 붙겠죠? 그때 적용된 이자가 제 할인율이에요. 막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10%잖아요. 그러면 100억 중에 10억은 한국은행에다 맡겨놔야 돼. 언제 차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100억 중에 10억을 빼 나머지 90억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은행은 예대 마진 차이로 돈 버는 거예요. 예금하면 이자는 얼마예요? 1% 못 듭니다. 0.1% 정도. 대신에 대출해 줄 때 얼마 받아요? 가계대출 보통 3% 이상이라고요. 시중등급 좋을 때. 그렇지 않으면 뭐 6%, 7%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 이자 받고 0.1% 주는 거야.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수십조를 벌어요. 은행이. 흑자.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은행원이 최고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급 준비율을 20%로 올렸어요. 그럼 대출은 얼마 가능해요? 80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지급 준비를 올릴수록요 대출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급 준비를 낮출수록 대출률은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급 준비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볼게요. 지급 준비율 정책에서 지급 준비를 인하했어요. 인하했다는 얘기는 대출률을 인상했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률을 인상하면 인상부터 합시다. 여기.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급 준비를 인상하면 대출률은 인하가 되는 거죠. 그 대출률을 인하했으니까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대출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대출을 안 해줘. 대출량이 줄어들었어.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겠죠.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급준비를 인하했어요. 지급준비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대출률을 인상한 거죠. 지급준비를 낮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나마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급준비정책이고 우리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지급준비정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통화량이 줄어드는 경우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기축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기축하죠? 호황? 맞아요. 호황시. 경기가 과열이 되었을 때 긴축금융정책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죠. 어느 때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야 할까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건 확장금융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 시에는 확장금융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 양적 조절 수단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 몰라서 예전에 좀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틀린 걸 보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요. 정부가 국공채를 매각 조작하면 시중에 통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돈이 정부로 들어갈 테니까 감사한다. 근데 틀린 거 고라 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어디가 틀렸어요? 국공채를 매각 조작하는 것은 재정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죠. 금융정책은 정부가 해요? 중앙은행이 해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여기에다가만 포인트를 맞췄다고요. 매각 조작. 근데 출제에는 뭘 노렸다? 담당 기관을 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험생을 약올립니다. 그리고 헌법에 가면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헌법 정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이런 맹점을 스스로 파악을 못해요. 근데 이게 그때 출제됐을 때 왜 또 문제가 됐냐면, 이게 정답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틀렸는데, 이걸,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 맞다고 보는 주장은 뭐였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요. 미국은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트럼프도 꼼짝 못해요. 중앙은행장한테.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부에서 중앙은행장, 한국은행장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는요, 꼼짝 말아요. 한국은행장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은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금융정책을 정말 이 미국 경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정치적 영향 전혀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게 실시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눈치를 봐야 돼요. 대통령 눈치 봐야 되고요. 여당 눈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앙은행 총재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순 씨가 있어요. 이 조순 씨를 김영삼 정부 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조순 씨를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조순 씨가 이제 김영삼 씨한테 첫 번째 거는가 뭐냐면, 우리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주세요. 한국은행을 인사권이나 재정, 예산 등에서 독립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귀가 얇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 이제 국무회의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마피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피아. 재경부, 금융 마피아.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안 들어줘요. 그래도 김영삼도 찍소리 보다가 안 되겠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가 또 한 번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한국은행 독립시켜주세요. 그래 한번 다시 얘기해볼게. 국무회에 가서 얘기했는데 또 이 마피아, 금융 마피아들 또 깨졌어. 그러면서 조선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 금융 마피아에 의해서 잘립니다. 조선시가 잘려요. 잘리니까 이제 사람은 어디 가냐면 아 정말 내 살아가는 조국에서 나의 이 경제 정책을 펴지를 못하다니 아주 미국으로 다시 유학 가버려요. 미국은 그냥 도피성 유학이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김영삼 물러나고 김대중인가? 김대중 들어왔나요? 맞나? 또 우리 김영삼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태우인가? 아니잖아.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이잖아.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고 김대중 다음에 이명박이잖아요. 노무현인가? 노무현은 김대중 다음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막 시작됐죠. 95년에. 그래서 서울시장이 출마해가지고 초대 서울시장이 조선시예요. 쓰레기 종량제도 이 사람 작품이라고. 쓰레기 종량제 만든 게 이 조선시 작품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서질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정부가 중앙은행 임명하니까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근데 첫째는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 우리나라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거니까 원칙대로 경제 이론대로 하라. 이거예요. 여기 이론대로 하세요. 신문에 풀 때. 재정정책은 누가 담당? 금융정책은 누가 담당?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도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 축제위원은 이거 허락하지 않아요. 되죠? 그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소개한 내용이 158페이지 총수의 총국은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읽으나만 하고 넘어가 볼까요? 총수의 총공급의 이동 이거 다 공부했던 것이고 균형도 다 공부했던 것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복습하시면 되고 넘기면 경기 변동에 의해 이거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그래프가 하나 있네요. 세율 변화와 정부 지출 변화와 총수요. 세율을 인하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세금을 쭉 많이 걷으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뻔한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걸로 생각하세요. 총수요. 총공급이잖아요. 여기서 이퀄이 되잖아.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세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C, I, G, X 중에 세금을 많이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많이 걷어가니까 가계나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 그럼 총수요가 줄어든다고. 그럼 총수요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죠? 반대로 세율을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나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럼 총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럼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겠지. 그 얘기야. 그럼 또 이번에는 재정 지출이라고 했지. 재정 지출이니까 이거잖아. G잖아. G. 재정 지출. 재정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돼? 총수요 증가하잖아. 총수요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지. 반대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 감소하겠지. 총수요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겠지. 그 얘기예요. 이해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기면 경기 안정화 정책 또는 뭐 경제 안정화 정책, 목표는 뭐다? 한마디로 목표는 물가 안정. 수단은 몇 가지? 두 가지. 정부가 하는 재정지출,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금융정책. 금융정책을 다른 말로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별거 없어. 세액과 세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호황이면 긴축, 불황이면 확장. 그래서 별로 시험 문제감이 없다고. 금융정책, 통화정책. 일반적인 것과 선별적인 게 있었죠.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직접으로 가고 있다. 즉 간접 규제 쪽으로 간다, 직접 규제 쪽으로 간다. 직접 규제 쪽으로 간다. 양적으로 간다, 직접으로 간다. 직접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양적 조절 수단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금융제 수단에서 양적 조절만 나온 것 같으네.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다 소개했으니까 요약 정리해놨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이자율하고 환율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자율은 우리나라 돈값을 말하고 환율은 외국 돈값을 말하니까 이자율과 환율은 원칙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원칙적인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자율하고 환율은 원칙적으로 상충된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 뭐 이런 거 나왔네. 이것도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소개해놨어. 이것도 다 공부했던 거니까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문제 풀면서 과연 실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기출되는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조금씩 일단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 없어요? 투 완이 아니라 투 제일 앞에지 제일 앞에지 묶어서 줬어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가격이란 여기다 여기 시장 이론이고 시장. 자, 1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채권자 유리해지고 땡. 돈 빌려준 사람 불리해요.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무조건 지우고 문제 푸세요. 1번 지우고 2번 지워야겠죠. 그럼 1번, 2번 지웠으면 이제 니은번 가지고 정답이 결정돼요. 니은번이 맞으면 3번 찍고 가야 돼요. 니은번까지 가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간 시테크하라고 그랬어요. 시테크. 니은.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지금 환율은 없다고 치고 경상수지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면. 수출은 안 되잖아요. 수입은 늘어나잖아요. 그럼 경상수지 어떻게 해요? 악화되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럼 정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디귿, 니을 보는 순간에 시간 낭비입니다. 자, 다시 니은번.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그러니까 환율 그거 좀 무시하자 이거지. 그럼 물가가 오르면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악화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물가가 오르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면. 자, 보세요. 아직 공부 안 해서. 물가가 올라요? 그럼 아까 수출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수출 줄고 수입이 늘죠? 네. 그러면 달러는 조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아지죠? 네. 그럼 환율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환율은
인상되면서 경상 수준은 악화되는데 이게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환율 인상되면 다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얘기는 접어둡시다. 환율 얘기 접어두자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환율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건 환율은요. 직접적인 효과와 그 이후의 효과. 그러니까 단기의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정리 못하니까 좀 뒤로 미루고요. 자, 일단 정답은 3번으로 끝났어요.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확인할게요.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계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겠죠? 물가가 오른 만큼 돈같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니 1번 볼까요? 실물자산 보유한 사람 유리하겠죠? 화폐자산 보유한 사람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니 1번도 거꾸로 된 거야. 잠깐 쉬었다가 2번 문제부터 풀이해드릴게요.